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7% 상승했고요. 코삭은 0.43%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이제 2,8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900억 매수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피에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1,650억 정도 매수하면서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580억, 기관 투자자 750억을 각각 매도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800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을 한번 뚫고 나갔고 이미 SK하이닉스가 그 벽을 뚫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골고루 전체적인 장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특정 이 테마가 조금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이 방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한번 뚫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장기적인 이 저항선을 뚫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를 비롯한 그 관련 테마들이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들어가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증시에 대한 상승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리가 반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5.5에서 5.25, 4.5%, 4.75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이제 2년 정도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이런 장은 사실 어렵고요.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곡차곡 지금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아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하면서 확실히 6월 이 옵션 만기 이후에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한 어제와 오늘까지 1조 정도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이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외에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57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죠.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는 방향대로 같이 코스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확실히 약한 모습이고 투자 수급도 별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약하게 매수했지만 다른 투자자, 특히 투신 투자자가 오늘 코스닥에서 좀 많이 빠져나간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대한 그런 상승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그런 상위 종목들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계속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 이제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특별한 사항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4.5원 정도 진행이 되어 올랐고요. 1387원으로 자,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올라가고 있지만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요. 1,4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코스피에 대한 지수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어디까지 다시 치솟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1년 가까이 계속 저점을 받쳐주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1,400원을 다시 돌파할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저런 환율이 안전자산에 대한 유입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계속 이런 시장에 대한 지표들을 좀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도 굉장히 그 기준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수 선물들은 네, 약하게 이제 다들 상승 중이고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톡스는 1.7%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힘을 받을지 내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0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87달러, 뭐 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큰 뭐 상승 하락 없이 진행 중입니다. 외환은 아까 확인했고요. 채권 금리는 4.25%로 어제보다 2% 정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달 동안에는 계속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지금 평소처럼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한참 떨어져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제 2%까지는 내려와 줘야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이 안전자산으로의 선호도가 같이 높아지면서 또 증시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좀 헷갈릴 때는 우리가 결국에 무게를 잡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사이클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소식이고요. 금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전처럼 빠르게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기까지 계단식으로 떨어뜨려서 이제는 뭐 초저금리 이런 시대보다는 적당한 금리 2%에서 3% 수준의 금리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시장을 보되 지금 이제 이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1.4% 하락했고요. 28,0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 하락 반복을 하다가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이제 워낙 큰 상승을 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관련 테마들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거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 조금 다른 테마들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오늘은 전날 상승한 것 대비해서는 크게 조정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요. 적절하게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거래는 네, 조금 줄긴 했지만 어제보다 평소보다는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100원 정도 올라서 29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거래량은 이제 2250만 주 터졌다가 800만 주로 좀 감소를 했고요. 오늘은 확실히 좀 절반 이하의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높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하루 정도 쉬었고 이틀 정도 쉬었고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긴 가더라도 그 거래량이 다시 증가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거래량이 증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전에 2200만 주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양봉을 뽑아주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 패턴을 보시면 뭐 며칠 쉬더라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받아서 계속 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게 이제 대상승의 흐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한 상승 시그널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수주권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 장기적인 그런 주기기 납품, 그죠? 3조 원 규모의 그런 주기기 납품,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계속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좀 기다리면서 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듯 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전 고점, 우리가 지겹도록 횡보하던 그 박스권을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월봉을 보더라도 윗꼬리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이 2만 2천 원 정도 수준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3천 원, 4천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뚫어버리면 확실히 이제 힘을 좀 많이 받아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6월 말과 7월 중순까지가 좀 이제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소식이 하나라도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우리 예상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악의 상황은 사실 뭐 두 개 다 실패하는 상황인데요. 둘 중에 하나는 전 확실하게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이 소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 좋은 소식을 들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마음을 깔아앉히면서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43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12만 주 매수, 보험이 5만 5천 주, 투신이 3만 4천 주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3만 주, 사모펀드가 18만 주를 매수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사모펀드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사모펀드에서 좀 많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 굉장히 이제 특이한 좀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19일에 들어왔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는 또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빠졌지만 사실 뭐 큰 물량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움직임을 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다시 한번 계속 물량이 들어오면서 힘을 받을 것인가. 특히 지금은 그동안 잠잠하던 기관 투자자가 다시 들어왔다는 점에서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뭐 이유는 사실 뭐 비슷합니다. 계속 이 뉴스케일 파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이미 지분을 많이 투자했고요. 그 지분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부상의 수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좋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사실 현금이 쥐어지는 건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일단 SMR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시장에서의 그런 영향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기자재 수주에 유리해지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서 공장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흐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고는 오늘도 조금 이제 줄었고요. 42만 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3만 주 줄었고요. 계속 이제 최저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42만 주까지 감소되었던 적이 사실 거의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전에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전에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때 그때 한번 공매도 잔고가 낮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다시 떨어졌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사이클을 좀 보더라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이상 공매도가 늘어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남아있는 저 공매도조차도 이제 상환이 되고 있더라. 대차 잔고도 보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1780만 주로 대차가 어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상위 종목에 지금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치를 했네요. 보시면은 그래서 체결이 2만 주, 상환이 134만 주. 그래서 132만 주가 상환이 되어서 대차 잔고가 1650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공매도 잔고도 없는데 대차 잔고도 다 네, 상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대차 할 거 없이 모조리 다 네, 지금 상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저는 이러한 신호들이 뭐 100%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한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주가를 눌릴 만한 그런 소스가 이제는 없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신한증권 위주로의 그런 매도세가 좀 있었고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하루는 매수하고 하루는 매도하고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네, 매수 상위에 위치를 했고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다가를 최근에는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전체적인 매수량은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지금도 21%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추적 물량 대비해서 뭐 거의 동일하게 28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21.29%, 네, 거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매집을 하는지 21% 수준에서 이제 적절하게 멈추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이제는 기관 투자자가 움직여 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는 대차 잔고도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좋은 소식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이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들과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크게 지금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자, 정말 이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국회에서 다시 원전 중심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계획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래서 국회의원 박지혜를 주관으로 해서 민주당 비상이라는 모임에서 이렇게 긴급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주도했던 이제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똑같습니다. 내용은 자,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화석 연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기분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탈화석 연료라고 이 주최하는 국회의원 박지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두 개를 기억하시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신재생과 원전을 함께 늘린다. 2038년에 무탄소 전기가 70.2%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보급하는 그런 전망치를 이렇게 기가와트로 표현을 했고요. 2022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서 23기가와트로 실적이 지금 쌓였습니다. 근데 이제 2038년까지
그거 두 개를 합쳐서 115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한 10%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를 2038년까지는 34% 정도, 32% 정도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다시 전면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그 야당 쪽에서는 이 30%, 34%가 이전의 비중과 동일하다. 지금 별로 늘리지 않았다. 신재생 에너지 늘리지 않고 있다. 원전 에너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까 그 제목도 마찬가지죠. 원전 에너지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태양광과 풍력이 23기가와트에서 2038년에 115기가와트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곱하기 4를 하면 92기가와트인데요. 거의 5배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불과 16년 만에 용량으로 따지면 비중 말고 용량으로 따지면 92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92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건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92 나누기 16을 하면 매년 신재생에너지를 6기가와트씩 2038년까지 지금부터 계속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적은 양인가? 14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 한 개당 1.4기가와트입니다. 그거를 6기가와트 하기 위해서는 4개를 지어야 되고요. 매년 원전을 4개씩 짓는 그 용량을 신재생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산화에 앞서고 그런 참여를 하더라도 매년 6기가와트씩 해상풍력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남해, 동해, 서해 할 거 없이 모든 바다에다가 해상풍력을 깔아버리고 그 태양광 비좁은 이제 그런 평지에다가 태양광을 계속 깔아버릴 그런 역량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에너지에서는 따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에너지에 대한 효율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당장은 이제 뭐 태양광은 낮에는 효율이 높다가 밤에 이제 효율이 없다가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간헐적이다라는 점이 가장 이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이 얘기가 없습니다. 매년 6기가와트씩 지어봤자 이 6기가와트 또 늘리면 그 간헐적인 이 특성이 이제 6기가와트씩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자, 이제 여기가 연도입니다. 연도.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 수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뽑을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절대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가 이제 낮이 되면 효율이 높아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효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6기가와트씩 보급이 되죠. 그만큼 절대적인 에너지가 흔들리는 양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그죠?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겠지만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계속 흔들리는 범위가 커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이제 과연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 평균 지점을 지정을 하더라도 이거 단순히 산술 평균에서 우리 에너지 평균적으로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많을 때 쓸데없이 많아지는 거고 필요할 때 정말 많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독일과 대만 같은 경우는 석탄 에너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LNG 쪽에 의존도가 큽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안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92기가와트나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매년 6기가와트씩 늘린다는 게 이게 늘리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원전 3개, 1.4기가와트 3개에다가 SMR 800기가와트인가요? 한 개 늘린다고 해서 그걸 이제 원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이게 뭐가 이 합리적인 얘기인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 그냥 정치적으로 뭐 좌든 우든 상관없이 그냥 사실대로만 보았을 때, 네,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아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는 재생에너지 100%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해 2017년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 100%로 가고 있고 가속화시키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동의합니다. 근데 2024년에는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네, 선진국들은 OECD 내에 있는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이제 검토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겼고요. 기존에 원전을 짓던 국가들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이제 노후화된 원전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보안 차원에서 네, 신규 원전을 짓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달려들면 정말 할 말이 없죠. 네. 그래서 탈석탄 에너지 아까 중요시했잖아요. 그 탈석탄 에너지에 왜 원전이 포함이 되는데 그 원전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탈석탄이면 석탄 에너지를 없애야지 엄한 이제 원전 에너지를 계속 없애려고 하죠. 뭔가 모순적입니다. 저 방향 자체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늘리고 원전도 늘리는 게 맞지. 지금은 석탄 에너지를 하루빨리 없애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격 대상이 원전이 아니라 석탄 에너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계속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RE100에 대해서만 강조를 한다면 그 반대를 생각하는 효율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고 좀 이제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인 특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매년 6기가와트씩 늘렸을 때 그 간헐적인 특성이 점점 커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네,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자, 2021년 기준이긴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1등 국가가 지금 어디죠? 네, 여기 보시듯이 독일입니다. 380 메가와트당 달러입니다. 380달러 메가와트당. 미국은 오히려 낮죠. 137달러. 한국은 108달러. 튀르키예 96달러. OECD 평균 180달러입니다. OECD 평균 대비 독일이 2배 이상 높고요. 지금 영국도 높아서 이제 원전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계속 롤 모델로 삼아서 뭐 신재생에너지 40% 50% 달성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굉장히 이제 편협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계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만 중시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독일이 전기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싼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많이 깔아서 태양 에너지 공짜자.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도 공짜다. 근데 왜 독일이 이렇게 380달러당 메가와트당 380달러가 될 만큼 전기료가 비싸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동욱 이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가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어, 효율적인 방안을 다 고려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끌었었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그렇게 끌어가지고 고심을 해서 만든 그 계획안을 또 저렇게 전면으로 뒤집으려고 하니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탈원전에 독일 국가가 지금 MS와 이제 아마존이 투자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신재생에너지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지금 양쪽 다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원에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던 SMR에 대한 지원 편성 예산 편성이 상원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이제는 미국 내에서는 원전 붐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핵 에너지에 대한 공포도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전기를 적게 쓸 거면 네, 원전 에너지 없애고 그냥 재생에너지로만 평화롭게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산업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도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떤 국가가 쇠퇴할 때까지 산업을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한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산업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전력 가격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스코, 현대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두산 관련 이런 모든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돌리고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전기료가 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비싸지면 당연히 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해외로 싼 데로 전기료가 싼 데로 공장을 옮겨서 거기서 네, 공장을 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무작정 아리백을 달성해야 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수출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정말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나라를 이미 떠났겠죠. 네, 우리나라 내에 반도체 단지를 왜 짓겠습니까? 아리백 때문에 수출을 못할 거면 이미 아리백이 되는 국가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었겠죠. 삼성전자도. 그럼 독일에다 지어야죠. 대만이나. 근데 왜 거기다 짓지 않죠? 오히려 미국에다 짓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 평택, 그 다음에 용인 쪽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는 지금 큰, 이 대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그런 기업 경영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아리백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아리백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이제는 탈탄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없애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지 이렇게 좀 편협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대구시에도 지금 이제 소형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건설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하 40m에 건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도 굉장히 좀 처음 듣는 소식이었고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상에 지을 줄 알았는데요. 지하 40m에 건설을 해서 방사능 유출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MR 자체를 이제는 소형화되었기 때문에 지하에도 건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 준비하는 이 모델 자체가 안정성이 엄청나게 뛰어날 것 같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기술력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대구시에 이왕 유치 추진하는 거 좀 실증단지 안정적으로 잘 검증을 해서 이제는 좀 전국적으로 그런 이 소형 원전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해외 수출에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국내에서 지금 집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일단은 해외 수출이 좀 잘 진행이 되어서 이 국내 시장도 이 해외 수출에 좀 힘입어서 조금 더 유하게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원전이 지금 이제 사업을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동안 퐁트누프 원전 2기를 추진을 했고 현지에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좀 들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지 매체에서 폴란드 정부가 원전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투자가 사실상 동결되었다라는 얘기를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에 바르샤바를 방문했는데 황주호 이 한수원 사장이 폴란드 정부 대표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이 6월 27일 폴란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코 원전 다음으로 이 유럽 내에서는 좀 유력한 프로젝트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 실제로 국가적으로 LOI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추진이 100%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조금은 애매해 보입니다. 자, 그럼 갑자기 저런 소식들이 왜 나왔는가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3월까지, 그죠? 올해 3월에 말까지 폴란드 원전 타당성 조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준비가 막바지 단계고 타당성 조사를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된다. 그래야지 2035년 안에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 이제 추진 소식이 없고 계속해서 소식이 잠잠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체코 원전에 대한 집중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의 최초 원전 비용이 약 370억 달러 초과를 한다라고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퐁트누프 원전까지 하면은 이제 정말 거의 100조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이 모델이 한 기당 16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퐁트누프 원전에 투자할 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투자 보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투자 검토는 계속하되 시간을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8년에 최초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건데 아직까지도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금융 모델에 대해서 결정이 된 바 없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조금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폴란드가 퐁트누프 원전도 조금 일정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국가 간의 그런 약속도 좀 있었고 우리나라와의 그런 최근에 방산 협력이라든지 그런 산업들의 협력 관계를 좀 했을 때 퐁트누프 원전을 완전히 취소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은 진행을 조금 미루거나 이 두 방향 중에 하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지금 오늘 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정말 중요해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오늘 다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지금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응력 부식 보고서를 검토했는데요. 일단은 부식에 대해서 다중균열 관련해서 운영 규칙은 만족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했고 추가적인 분석을 한 번 더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 10월에 EDF의 원전 부식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다수 원자로에서 발견이 되어서 운영을 중단했고 발전량 감소로 이어질 만큼 프랑스에 대한 기술력이 최근에 아주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평가까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상승세를 이어서 이 채권까지 따내면 확실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이 스탠다드 파워 확정 계약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했을 때 확실한 그런 SMR의 붐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